수연 씨. 혹시 예전에 경기도 부천에 살던 수연이야? 찬일이. 어머나, 세상에. 정말 이게 꿈인가? 우리가 쪽방촌에서 다시 만나다니. 맞구나. 그런데 넌 여기에 어떻게? 나도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어. 여기서 너를 만나니 반갑다. 하지만 너 어떻게 된 거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모든 것을 잃고 막막함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박찬일입니다. 63세 전직 은행원이었어요. 30년간 과장 직급에 머물며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아온 소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잘못된 선택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퇴직금은 날아가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58세에 모든 걸 잃고 쪽방촌으로 떨어진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절망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어서예요. 가장 어두운 터널 끝에서 신은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었어요. 잠깐, 저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쳤던 은행에서 퇴직하게 된 것은 벌써 8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은행가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몰아치던 시기였고 명예퇴직이라는 그럴싸한 이름표를 달고 있었지만 사실상 저 같은 중간 관리직들이 가장 먼저 떠밀려 나가는 비정한 현실이었습니다. 회색빛 은행 건물에 걸려있던 제 이름표는 그렇게 할 일 없이 내려와 작은 서랍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돌아보면 저는 은행원으로서 그리 빛나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30년 동안 은행에 몸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년과장으로 더 이상 승진은 못했습니다. 저와 함께 입사했던 동기들은 하나둘 차장과 부장, 심지어 지점장의 자리로 승승장구하며 앞서 나갔지만 저는 늘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처지였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업무에서도 서서히 소외되어 갔습니다. 승진은커녕 그저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가 되었지요. 박 과장, 이번 분기 목표 달성이 좀 아쉽네요. 다른 팀들은 실적이 괜찮은데 박 과장 팀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상사들의 날 선 지적과 차가운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제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려오는 고통이었지만 가장이라는 무게는 저를 짓눌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으니까요. 그들의 평온한 얼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모욕적인 말도 감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제게 한 줄기 햇살 같은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여보,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요. 우리 진기,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버티세요. 우리 네 식구, 오순도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내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퍽퍽한 제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위로를 받으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아내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위로보다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같이 있어도 대화 없이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 늘어갔고 아내도 제 처지를 답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승진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저희 가족은 버텨나갔습니다. 그렇게 평온하면서도 어딘지 어색한 일상을 이어가며 그래도 언제까지나 이 삶이 계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게 물어왔습니다. 과장님, 퇴직하시면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걱정되네요. 그들의 물음에는 염려와 함께 어딘지 모를 동정심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괜찮다며 아무렇지 않은 척 허허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그야말로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60세도 채 안 된 나이에 30년간 제 삶의 전부였던 일자리를 갑자기 잃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승진도 못한 채 그저 과장으로만 버텨온 제가 이 험난한 사회에 홀로 내던져져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밤마다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마치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진 작은 조각배처럼 저는 갈 길을 잃은 채 거친 파도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저에게 회사에서는 제법 괜찮은 퇴직 조건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넉넉한 퇴직금을 받았고 덕분에 한동안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여보,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볼까? 그동안 못 해봤던 거 다 해보자. 저는 아내와 얼굴을 마주보며 희망 섞인 미래를 꿈꿨습니다. 몇 달 정도는 그동안 꿈만 꾸었던 여행도 다니고 마음 편히 쉬면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도 해보자고 약속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삶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진짜 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기대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 꿈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행을 가자고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30년간 은행 일만 했던 저는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공통 관심사도 별로 없었고요. 퇴근 후 가끔 선술집에서 동료들과 소주 한잔 하는 것이 제 유일한 여가였으니까요. 그동안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아내와도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드물었습니다.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함께 있으니 서로 어색하기만 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갈 곳도 할 일도 없이 집 안에만 머물게 되니 답답함이 밀려왔고 무엇보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기만 하는데도 아무런 수입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은 바로 그 초조함과 불안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퇴직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보다 5년 먼저 은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던 그 후배였죠.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만난 저를 반가워하는 얼굴과 함께 무언가 확신에 찬 뜨거운 열기가 엿보였습니다. 그는 저의 손을 잡고 마치 큰 선물을 건네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의 나침반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한 돌이킬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찾아뵈었네요. 은행에 계실 때부터 과장님처럼 정직하고 성실하신 분은 못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성실함으로 우리 고객들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주셨습니까? 은행 대부계에 오래 머물고 있어도 수많은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던 제가 하필 그때 그 후배의 칭찬에 나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저는 퇴직 후의 불안감과 빨리 무언가 새로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에 눈이 멀었었나 봅니다. 후배는 제게 은퇴 후를 위한 특별한 투자 기회라며 솔깃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퇴사 후 뛰어든 사업인데 평범한 사람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극비리에 진행되는 부동산 투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미래 가치가 무궁무진한 땅이라며 이미 대기업들이 주변에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현혹했습니다. 조만간 정부에서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가 발표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의 땅값이 몇 배 아니 수십 배로 뛸 것이라고요. 저는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했지만 늘 안정적인 채권이나 예금만을 다뤘을 뿐 이런 위험천만한 투자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이런 투자 방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고지식한 은행원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소위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은행에서 금융사고를 많이 봐왔던 터라 우선 의심부터 하는 습관이 들어 있었거든요. 제 아내 이성이 위험을 경고했지요. 하지만 후배의 설득은 집요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찾아와 저를 설득했고 몇 번이나 확실한 내부 정보라며 믿음을 주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니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과장님 같은 분에게는 제가 손해보더라도 이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절박하고도 확신에 찬 눈빛에 저는 결국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후배가 주최하는 투자 설명회에 참석해보기로 했어요. 설명회장에는 저처럼 퇴직한 중년들이 가득했고 발표자는 그럴듯한 자료와 함께 장밋빛 미래를 그려 보였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흔들렸습니다. 발표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들렸거든요. 게다가 참석자 중 몇 분이 저는 이미 투자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더욱 혹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후배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처럼 신중하신 분이라면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부담 없는 선에서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매일 텅 빈 집에서 아무 할 일 없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무료했고 통장 잔고만 줄어가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저를 밀어붙인 거죠. 결국 퇴직금 5억 중에서 먼저 5천만 원으로 토지 지분을 샀습니다.
일단 작게 시작해서 수익을 확인한 후에 추가 투자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투자회사 사무실에 갈 때마다 분위기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서로 경쟁하듯 더 많은 토지를 사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조급해졌습니다. 게다가 투자회사 부장은 은행 과장님이라며 저를 한껏 추켜 세우고 자주 맛있는 식사와 술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한 달 후 후배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과장님, 대박 났습니다. 벌써 20%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인접한 좋은 구획이 나왔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첫 투자가 수익을 내고 있다는 달콤한 말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추가 투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내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보, 하나 샀잖아요. 나머지 돈은 안전하게 예금해두고 마음 편하게 살아요. 하지만 저는 끈질기게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나머지 4억 5천만 원은 토지를 사서 당신 명의로 해줄게. 그렇게 못 믿으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결국 남은 퇴직금 4억 5천만 원까지 모두 그 땅에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은행과 집, 그리고 가끔 선술집에서 술 한잔 하는 것이 전부였던 단순한 제 삶에 투자회사의 화려한 분위기는 너무나 자극적이었습니다. 투자회사에 갈 때마다 이번엔 정말 대박이다. 과장님은 운이 좋으시다는 말들이 계속 들려왔고 저도 점점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원래 한번 믿으면 의심하지 않는 고지식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런 저를 보는 아내의 눈빛은 날로 차가워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세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가 제 꿈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고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내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2억까지 대출받아 추가 투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한 길만 걸어온 제가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 토지는 대박이 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투자회사에서는 실적이 좋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더 싼 가격에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저도 그 혜택을 받고 싶어서 주위 친척들과 그동안 잘 지냈던 지인들에게까지 이 투자를 권했습니다. 형님, 이번 기회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은행에서 30년 일한 경험으로 봐도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투자회사에 다니던 동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경쟁하듯 지인들을 설득해서 더 많은 토지를 사도록 부추겼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조장했고요. 은행원 시절 고객의 돈을 단 한 푼이라도 소홀히 여긴 적 없었던 제가 퇴직 후의 불안감과 탐욕에 눈이 멀어 제 주변 사람들까지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처음 몇 달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후배는 매달 투자 현황을 보고하며 마치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처럼 장밋빛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내 판단이 맞았지? 라며 우쭐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후배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구체적인 개발 진행 상황을 묻면 곧 발표될 예정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불안해진 저는 직접 그 땅을 보러 갔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황량한 벌판이었고 그 어떤 개발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그 땅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후배는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제가 투자한 땅이 아무 개발 계획도 없는 맹지였고 저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제가 믿었던 그 후배조차 상급자에게 속은 피해자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탓하든 이미 늦었습니다. 제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원망 섞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제 명함에 박혀있던 과장 박찬일이라는 이름은 이제 사기꾼 박찬일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자책감,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 눌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밤마다 후회와 죄책감이 저를 좀먹었고 악몽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30년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진실을 털어놓던 그날 밤,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절규를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렸는데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 많은 돈을 다 날려버려요. 진기 대학 등록금은 어쩔 거예요? 아내의 울부짖음은 저를 빗으로 찔렀습니다. 저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과 시집간 딸과의 관계도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은 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들 앞에 설 때마다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비참했습니다. 결국 그 모진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아내는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아내를 붙잡을 용기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퇴직금과 갖고 있던 돈을 다 날린 상황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가 밀리면서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은행 연금이 매월 130만 원 정도 나오긴 하지만 아직 대학을 다니는 둘째 아들을 위해 그마저도 아내 계좌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에게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이혼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예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으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껍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마저 사라지자 저는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들판에 홀로 남겨진 나무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길거리를 헤매다 발견한 것은 일일 숙박 10,000원이라는 작은 쪽방촌의 간판이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제 삶의 끝을 향해 가는 듯 무거웠습니다. 쪽방촌에 들어선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평도 채 안 되는 좁은 방 안에는 삐걱거리는 침대 하나와 낡은 책상, 그리고 벽에 걸린 옷걸이 몇 개가 전부였어요. 창문 밖으로는 깜빡거리는 네온사인들이 밤새 제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벽 너머로 들리는 다른 방 사람들의 기침소리, 복도를 오가는 발걸음소리, 모든 게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한때는 30평대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던 제가 이제는 하루 10,000원짜리 쪽방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고 있다니요. 제 인생의 초라한 단면이 이 차가운 방 안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무조건 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끼니라도 해결하려면 어떻게든 일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60세가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전 명함을 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경력은 훌륭하신데 나이가 좀... 수없이 들었던 거절의 말들은 제 자존감을 바닥까지 짓밟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은행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고 아무리 어필해도 나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세상에 버려진 늙은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워크넷이며 여러 구인구직 사이트를 다 뒤져봤지만 60대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동네를 헤매던 중 작은 사무실 문 앞에 붙은 구인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되는 양, 저는 그곳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행에서 30년 근무하셨다고요? 좋습니다. 일단 해보시죠. 간절했던 만큼 기회는 생각보다 쉽게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다는 안도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설계사라는 그럴싸한 타이틀과 달리 제 주된 업무는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뿐이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돌아다니며 사업자들에게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한때 번듯한 은행 과장까지 지냈던 제가 이제는 문전박대를 당하며 하루 종일 발품을 파는 신세가 되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특히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봐 조마조마했고 실제로 예전 동료나 고객을 만났을 때의 그 민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땅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일한 대가로 한 달 월급은 겨우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쪽방촌 숙박비 3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으로는 근근히 밥값만 될 수 있을 정도였지요. 가끔은 너무나 배가 고파 텅 빈 지갑을 움켜쥐고 밤거리를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일마저 하지 않으면 갈 곳 없는 신세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제 삶의 유일한 희망 같았던 막내 아들 진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달 만에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아들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차마 쪽방촌에서 산다고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아들에게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응,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고? 저는 괜찮아요.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어디서 지내시는지. 아들은 제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이미 준비된 거짓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걱정 마. 아빠는 잘 살고 있어. 엄마는 어떻게 지내니? 어색한 대화 속에서 저는 애 엄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요양보호사 일 열심히 하세요. 아빠 걱정 많이 하시던데.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그간의 세월이 있어서인지 그래도 저를 걱정해주는 전 아내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아들과 저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이런 한심한 아버지 때문에 아들까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쪽방촌에는 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이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엔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서로의 아픔을 묻지 않고 그저 존재만으로 위로를 주고받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최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71살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내고 계시더군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박 씨, 처음엔 다들 힘들어해. 하지만 적응하면 여기도 살만한 곳이야. 사람은 어디서든 적응하며 살아가는 법이지. 최 사장님의 담담한 위로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되었나요? 제 질문에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덤덤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자영업 하다가 망한 케이스지. 치킨집 했는데 IMF 때 문 닫고 그 뒤로 이것저것 해봤지만 다 실패했어. 이제는 체념했지 뭐. 욕심을 버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박 씨도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 나이에 이런 일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분노와 자책감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나만 왜 이럴까? 내가 너무나 어리석었어 하는 생각들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쪽방촌에서의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힘든 하루였어요. 보험 영업을 나갔다가 모든 곳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온 저녁이었거든요. 녹초가 된 몸으로 복도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낯선 여성분과 마주쳤습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도 저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혹시 박찬일 과장님 아니신가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비좁고 초라한 쪽방촌에서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니요.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저를? 어머, 정말이세요? 저 정수영 고객입니다.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남부지점에서 대출 담당하실 때 몇 번 찾아뵈었었는데. 그때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박수연 고객님, 내 기억으로는 8년 전쯤인가? 은행에 자주 대출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때도 참 인상이 좋으셨고 대출 실행 후 감사하다며 넥타이를 선물해 주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아, 수연 씨. 세상에, 그때 그분이셨군요. 세상 참 좁네요. 이렇게 만나다니. 반가움의 목소리가 커졌다가 이내 밀려오는 비참함에 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은행 과장이었던 제가 이런 초라한 곳에서 이런 비루한 모습으로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다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수연 씨의 눈빛에도 비슷한 아픔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었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인생의 큰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저녁 우리는 쪽방촌 1층의 작고 허름한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마치 오래 잊었던 사람 냄새를 맡는 기분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밥알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굳게 닫혔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그만 왈칵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홀로 삼켜왔던 감정들이 그동안 외로이 쌓아왔던 비참함이 모두 한꺼번에 터져 나오더군요.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괜찮아요. 혼자 참기엔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녀의 위로에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고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 일,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을 기획부동산으로 모두 날린 일,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된 가슴 아픈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주체할 수 없이 쏟아냈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예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으니까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수연 씨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자신만의 아픔을 감추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과장님.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어요.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녀의 위로가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 또한 저와 비슷한,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수연 씨도. 그 순간 수연 씨의 눈에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슬픔보다도 깊은 비애가 스쳤습니다. 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과장님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제 딸 소희가 사고로 저를 떠났어요. 남편과 이혼 후 외동딸과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 딸 소희가 꽃다운 20살의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잃은 슬픔에 세상 모든 것을 잃은 채 몇 년을 폐인처럼 지냈다고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살아갈 힘도 모두 잃어버렸다고요.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은 그녀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그녀에게 닿지 않을 것 같아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 견뎌온 것처럼 말이지요. 그날 쪽방촌 1층의 허름한 식당에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특별한 약속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쪽방촌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고 때로는 근처 작은 공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깊은 속내도 수연 씨 앞에서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비난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때로는 따뜻한 시선으로 저를 감싸 주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말 못할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때로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했죠. 어느 날 문득 수연 씨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 거기 혹시 부천에 있는 신앙촌 아니에요? 제 말에 수연 씨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어머, 과장님은 거기를 어떻게 알아요? 저도 어릴 때 거기서 살았는데요. 놀랍게도 우리는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고 같은 종교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속에 찬일이가 지금의 저였고 저 또한 그녀가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수연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놀랍고 묘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외로운 순간,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는 서로의 오랜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말 우리는 용기를 내어 그 옛날 우리가 살았던 부천의 신앙촌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반백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만큼 무언가 남아있을 거라는 기대보다는 그저 어렴풋한 향수와 함께 지나간 시간을 더듬어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정말 가볼까? 50년이나 지났는데 뭐가 남아있을까?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수연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봐요, 과장님. 부모님과 함께한 우리 어린 시절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사라졌다고 해도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있으니까요. 시외버스를 타고 부천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논밭과 낮은 산들이 전부였던 곳에 이제는 고층 빌딩과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변화된 풍경을 보며 우리는 각자의 기억을 더듬어 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함께 추억을 나누며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신앙촌이 있던 자리에 내렸을 때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기 맞나? 완전히 달라졌네. 옛날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리가 뛰놀던 넓은 마당도 함께 공부했던 작은 교실도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 자리는 높은 아파트들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 앞에 인간의 기억이란 얼마나 무력한가 생각하니 마음이 시큰거렸습니다. 수연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저기 뒷산은 그대로 있잖아. 그녀의 말처럼 우리의 어린 시절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듯한 뒷산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자주 올라갔던 그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은 그대로였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부모님 그늘에서 아무 걱정 없이 이 산을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숨이 차서 천천히 걸어야 했습니다. 산 정상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며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각자의 삶에서 겪었던 아픔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즐겁기만 했었는데. 그때는 세상이 다 우리 것인 줄 알았지. 함께 추억을 되새기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동안 묵직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둘 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아픔을 나누니 조금은 견딜만해지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차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간신히 붙들고 있던 보험 일마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박 씨, 미안해요.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회사에서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하네요. 팀장의 냉정한 한마디는 제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더 밑바닥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수입이 전혀 없어진 겁니다. 60이 넘는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모든 것이 막막해졌습니다. 쪽방촌 숙박비조차 낼 수 없게 되자 저는 더 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루 7,000원짜리 더 허름한 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지저분한 이불과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방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클럽을 소개받아 가봤지만 대부분 단순한 일들이고 급여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어요. 몸을 뉘으면 부서질 듯 삐걱거리는 낡은 침대는 제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찬이라 괜찮아? 수연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 괜찮아.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긴 거야. 뭐 잠만 자면 되니까. 애써 밝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깊은 비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비루한 현실을 온전히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참함을 겨우 마음을 연 수연 씨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수연 씨 딸의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이었고 배상 능력도 없어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설상가상으로 딸 치료비와 장례비로 집까지 팔아야 했고 요즘은 요양원에서 청소일을 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보다는 나은 처지였죠. 실제로는 하루 한 끼 정도로 겨우 끼니를 때우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수연 씨에게 도움을 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정말 막다른 길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가족들과도 멀어져만 갔습니다. 유일한 위로였던 수연 씨와도 자주 만날 수 없게 되자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강 둔치를 혼자 걸으며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때였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져버리면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질까 하는 유혹이 들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물결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연 씨였습니다. 찬이라? 어디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아, 맞다. 오늘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었지? 정신이 혼미해서 약속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아, 미안해, 깜빡했어?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해. 어디 있어? 내가 갈게. 아니야,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는데. 정확히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바로 갈게. 30분 후 수연 씨가 한강 둔치로 찾아왔습니다. 제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초췌해진 제 모습에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서렸습니다. 찬이라 왜 이렇게 야위었어? 제대로 못 먹고 있구나. 그녀의 걱정 어린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제 안의 절망과 분노, 슬픔이 통곡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연아, 나 정말 못 살겠어?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포기하면 안 돼. 정신 차려. 수연 씨는 제 어깨를 잡고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안에선 어떤 강인한 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잖아. 아니야. 찬이라, 들어봐.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견뎌왔는데 여기서 포기할 거야?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나도 소희를 잃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 매일매일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어. 그런데 너를 만나면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면,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다면,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녀의 진심 어린 외침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저 또한 그녀에게서 삶의 작은 빛을 보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강 벤치에 앉아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붙잡아준 두 사람이 이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잠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나? 글쎄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 소희가 살아있을 때 자주 만들어줬던 떡볶이 같은 거. 우리 소희가 엄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거든. 그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어. 매일 밤 꿈에서 소희가 엄마 떡볶이 먹고 싶다고 찾아와. 그 떡볶이를 만들면 소희가 행복해할 것 같아서. 수연 씨의 눈에 그리움과 함께 작은 희망이 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해보자. 떡볶이 가게. 정말. 하지만 돈이 우리는 가진 게 너무 없잖아. 우리 둘이 가진 돈을 합치면 200만 원 정도 되잖아. 작은 가게 하나 정도는 시작할 수 있을 거야. 하다못해 좌판이라도 해보자. 하지만 실패하면 그럼 어때?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어? 지금 이 바닥보다 더 밑이 있을까? 수연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정말? 응. 이번에는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해보자.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도전이니까. 다음 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쪽에서 작은 상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아저씨는 60이 넘은 우리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찾은 곳은 8평 정도 되는 작은 상가였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우리 형편으로는 빠듯했지만 그래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쪽방촌의 터줏대 감격인 최 사장님께 이 이야기를 드렸을 때 그분은 의외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좋아. 젊은 사람들도 못하는 일을 하겠다니. 정말 대단해. 박씨, 당신은 그래도 배포가 있네. 나는 이미 늙어서 포기했지만 박씨와 수연씨는 할 수 있을 거야. 이 노인네가 응원해 줄게. 그분의 격려에 힘을 얻어 우리는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쪽방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박씨 또 그런 걸 하시려고요. 나이도 나이인데 잘 되면 다행인데 망하면 어쩌려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해볼 겁니다. 저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상가 계약을 하기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흔들렸습니다. 제 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이 도전에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수연아, 정말 괜찮을까? 찬이라,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함께 꿈을 꾸게 된 것도 모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하늘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하지만 나이가 많아 손님들이 찾아올까 걱정이 되긴 해. 나이가 뭐 어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젊은이들보다 값진 경험이 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 그 순간 저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었지만 우리 두 사람이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좋아. 내일 계약하자. 더 이상은 주저하지 않을게. 정말 고마워, 찬이라. 이제 정말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떡볶이 가게는 절망 끝에서 피어난 한 줌의 희망이자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댄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드디어 저희의 작은 떡볶이 가게 추억식당이 세상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인천 부평 주택가 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8평 남짓한 공간. 누군가에게는 초라한 작은 가게였을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희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가게 이름처럼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추억을 선사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저희처럼 아련한 그리움이 스며드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게 이름을 지었어요. 개업 첫날 아침 저희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는 전날 밤부터 고생하며 만든 특제 떡볶이 양념을 들여다보며 마지막 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잠 못 이룬 피곤함보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저 또한 김밥과 순대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한때 은행에 서류 뭉치만 만지던 손으로 김밥을 말고 순대를 써는 것이 어색했지만 제 삶의 마지막 도전이라 생각하니 모든 과정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아, 떨려? 제가 나직이 묻자 수연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정말 떨려. 찬이라 과연 손님이 올까? 우리가 만든 떡볶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개점 시간도 안 된 이른 아침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의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머쓱하게 들어와 떡볶이 1인분과 순대를 주문했습니다.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내놓은 떡볶이를 맛본 그 아저씨는 첫 숟갈을 뜨자마자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네.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딱 그 맛이야? 요즘 세상에 이런 떡볶이 맛보기도 힘든데. 그 순간 수연 씨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 떡볶이에는 딸 소희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소희를 위해 만들어주던 그 떡볶이 맛을 다른 분이 알아봐 주신 감동에 수연 씨는 한참 동안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뭉클해져서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추억식당은 개업 한 달 만에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더군요. 점심시간이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작은 가게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잊고 살았던 기쁨이 무엇인지 저와 수연 씨는 비로소 알게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 예상치 못한 시련이 또다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옆 건물에 대형 프랜차이즈 떡볶이 전문점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TV에도 자주 나오는 유명 체인점이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네요. 저기 유명한 체인점이 들어온다던데 저쪽은 인테리어도 화려하고 마케팅도 엄청날 텐데. 젊은 단골 손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희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거대한 자본과 세련된 마케팅으로 무장한 프랜차이즈와 겨룬다는 것은 저희 같은 작은 가게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손님들이 다 그쪽으로 가면. 수연 씨의 얼굴에는 다시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수연아. 우리에게는 정성이 있잖아. 진짜 맛을 아는 사람들은, 진심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를 찾을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 역시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겨우 발을 뗀 작은 가게에 이런 거대한 시련이 닥치다니.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저희를 더욱 아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장님, 우리는 여기만 올 거예요. 이곳 떡볶이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맛인데. 맞아요. 여기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왜 다른 데 가요? 사장님 내외분의 따뜻한 마음이 음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저희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게가 문을 열었지만 오히려 저희 단골 손님들은 변함없이 추억식당을 찾아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괜히 더 많이 주문하시며 저희를 응원했고 어떤 분들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위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이 시련마저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가게가 점차 안정되어 가던 6개월 후 이번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길게 서 있었고 저희는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떡볶이를 만들던 수연 씨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제가 아무리 불러도 수연 씨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떡볶이 국자를 떨어뜨린 채 쓰러진 그녀를 보며 그 순간 제 세상이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119 불러주세요. 빨리. 손님들이 급히 도와주셔서 수연 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수연 씨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던 그 몇 시간은 제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또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무리하게 한 건 아닐까? 온갖 자책과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얼마 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탈진입니다. 우울증 증상도 다시 악화된 상태고요. 정신적 충격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희를 잃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수연 씨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감추고 밝게 웃어왔는지,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깊은 후회와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수연 씨가 첫 마디로 한 말은 지금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찬이라 미안해. 내가 또 당신 발목 잡는 것 같네. 가게는 어떻게 하고. 저는 수연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녀를 놓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게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 저는 다시는 수연 씨에게 무리를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 달간 가게 문을 닫고 수연 씨의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모아둔 돈은 병원비로 다 나가버렸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연 씨가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가게 문에는 개인 사정으로 잠시 휴업합니다라는 작은 종이만 붙여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일같이 단골 손님들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장님, 언제 다시 여시나요? 저희 떡볶이가 그리워서 매일 지나가거든요. 근처 시장통에서 장사하시던 김 사장님은 직접 끓인 미역국을 들고 찾아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수연 씨에게 갖다 드려요. 미역국 먹으면 기운 날 겁니다. 저희가 단지 떡볶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들이 수연 씨에게도 저에게도 가장 큰 약이 되었습니다. 수연 씨가 회복되면서 저희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졌습니다. 위기를 함께 이겨내니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죠. 가게를 다시 열고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문을 닫고 정리를 하던 중 저는 용기를 내어 수연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수연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면 어떨까? 수연 씨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찬이라, 나는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소희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런 내가 괜찮을까? 저는 수연 씨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우리 함께 이겨나가면 되잖아. 내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힘이 나.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어. 2024년 가을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작고 아담한 식당에서 물 한 잔 올리고 몇 안 되는 지인들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 누구도 저희를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가장 기뻐해 주신 분은 쪽방촌 터줏대감이신 최 사장님이었습니다. 쪽방에서 처음 만났던 그분이 정말 반갑게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박 씨, 수연 씨, 정말 축하해. 내가 이런 감동적인 결혼식은 난생 처음 봐. 최 사장님은 축사까지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아직도 제 가슴에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두 분이 가장 힘들 때 만나서 서로를 일으켜 세워준 거야.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사세요. 며칠 후 뜻밖에도 진기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진기로부터 저희의 결혼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진기 아빠, 새 출발 축하해요. 항상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원망보다는 안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서로 상처만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서로를 격려해주는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둘 사이에 아들이 있으니 가끔 안부 정도는 주고받게 되더군요. 수연 씨도 이 모든 상황을 따뜻하게 이해해 주었습니다. 찬이라, 괜찮아. 오히려 좋은 것 같아. 서로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이렇게 안부라도 물을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야. 수연 씨의 넓은 마음 덕분에 저의 모든 관계가 편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쪽방에 살 때는 아들과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가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요즘 목소리가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고맙다. 너도 잘 지내고
네. 아빠가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시집간 딸에게서도 가끔 안부 전화가 옵니다. 결혼 후 1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추억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동네 분들만 오셨는데 어느새 다른 구에서도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맛이 정말 특별해요. SNS에 올려도 될까요? 어머, 이렇게 친절한 가게가 있다니. 친구들한테 꼭 소개해야겠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소셜미디어에 올려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8평짜리 작은 가게였지만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사장님 부부 이야기 들으니 저도 용기가 나요. 이런 진짜 맛집이 있어서 좋네요. 매일매일이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장사가 조금씩 잘 되면서 우리는 가게를 조금 더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옆칸까지 얻어서 테이블 몇 개를 더 놓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각자 쪽방에서 살던 우리가 드디어 둘만의 보금자리인 작은 원룸을 월세로 구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수연아, 무리하지 말자. 천천히 하면 돼. 손님들도 기다려 주실 거야. 고마워. 찬이라, 내가 옆에 있어서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어. 저는 수연 씨의 손을 잡아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연 씨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정기적으로 병원도 다니고 있고 우울증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어서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며 꾸준히 가게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바쁘지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바라던 이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진기 엄마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 수연 씨를 만나게 된 것을 보면 인생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63, 수연 씨도 63입니다. 매일 새벽에 함께 일어나 가게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함께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수연 씨는 여전히 일주일에 2번 병원에 다니며 치료받고 있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찬이라, 요즘 꿈에서 소희가 웃으면서 엄마, 행복해 보여서 좋아라고 하더라. 정말? 소희가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야?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손을 잡고 걷습니다. 다 늦은 나이에 모든 걸 잃고 절망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던 제가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절망의 끝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힘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